타다가 에코로 타다가 또 노멀로 바꿔보고 성에 안 찬다 스포츠로 바꿔보고 스포츠로 한번 쭉 밟아보고 그래도 성에 안 찬다 매뉴얼로 바꿔서 빵빵 터트리면서 탄다 그래도 성에 안 찬다고요? 그럼 뭐 BMW M으로 바꿔야죠. 안녕하십니까, 센카뉴스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센카뉴스가 시승기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좀 특별한 모델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끝에 바로 이 모델로 골랐습니다. 바로 부조 408 모델인데요. 부조는 208, 308, 408, 508까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4시리즈 408만 SUV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스타일 자체가 크로스오버 형태로 높이를 약간 높이고 스포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408에는 4008이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이 2008, 3008, 4008, 5008 쭉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차를 생각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푸조, 프랑스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도 408 모델 타다가 요즘에는 5008 SUV로 갈아타셨더라고요. 이 과거에 이 차를 생각하면은 사실 308 디젤 모델 굉장히 우다다닥 하면서 나갔던 그 차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디젤 모델이 많이 죽고 친환경 또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출력 면에서는 좀 낮추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보시는 이대로입니다. 그릴부터 굉장히 대형 그릴을 쓰고 있고, 이 앞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마치 분수 터지듯이 올라오는 이 디자인, 게다가 이 면 하나하나가 이 컬러 바로 티타늄 그레이 컬러인데, 이 면하고 같은 색깔을 다 써서 그냥 일반적인 블랙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면발광과 그 다음에 면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앞쪽 부분, 뒤쪽도 있다 보시겠지만 한 부분도 심심하게 내버려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 하이그로시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도 플라스틱 소재도 많이 써가지고 오프로드 성향도 내면서 동시에 세련미를 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사자마크, 푸조를 상징하는 사자마크는 과거에는 돌출된 이체 로고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G4처럼 딱 붙은 엠블럼, 그리고 앞쪽에는 특이하게 다른 차종과 달리 이 차종의 모델명을 알려주는 408 앞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사자 송곳니 플러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 LED 헤드램프도 그냥 2개짜리 2구짜리 그냥 헤드램프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이 전면의 도로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쏴주고 가장 멀리 광량을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푸조가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차들보다 좀 일찍 시작했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푸조가 상당히 빨리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지금 그릴 부분도 연결되는 라운딩 부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하고 지금 사자 송곳니까지도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에도 계속 항상 켜있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닛은 싹 내려앉으면서 아래쪽은 살짝 들어올리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앞쪽으로 좀 나가는 스포티한 성향, 이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더 스포티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쑥 내려가는 보닛 라인이 그대로 잘 보여지고, 그리고 딱 보여지는 거, 작년 5월 달에 이 차가 출시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쏟아졌던 이야기가 찬사죠. 람보르기니 우루스하고 닮았다라는 부분도 펜더의 로고 엠블럼,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던 부분 같습니다. 하단에는 플라스틱을 주로 많이 썼고요. 이 부분도 앞부분과 뒷부분 마찬가지로 오프로드 또는 약간 험로에서도 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이 블랙 가니쉬로 처리를 했고요. 이쪽 휠 하우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플라스틱 가니쉬를 많이 적극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튀어나온 이런 디자인들, 그냥 가다가 살짝 꺾여서 그냥 연결시킨 게 아니라 살짝 튀어나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가 매끈해 보이는 이유는 패널과 패널 사이의 틈이 굉장히 얇다. 다른 차들보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택하고 있는 차종들이 바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나 디펜더나 패널과 패널 사이의 패널 파츠, 이 사이의 틈이 굉장히 얇다. 그래서 한 개가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보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보시다시피 미셸린 이 프라이머시를 쓰고 있는데 205, 55, 19인치 단면이 조금 좁은 거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스포티하고 300마력 막 이렇게 낼 것 같지만 타이어를 보면은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두질 않았어요. 허투루 두지 않고 모든 디자인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던 디자인을 새로 창출해낸다 라는 개념으로 도전하는 입장과 챌린지의 입장이 바로 푸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엠블럼을 쓰고 있고요. 이 모델은 GT 모델이에요. 알리르 기본 모델이고 상위 모델이 GT 모델인데, GT 모델은 곳곳에 디자인들이 조금 더 우락부락하고 스포티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서 보시면은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살짝 3개씩 올라가 있죠. 무슨 고양이 눈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뒷부분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돋보입니다. 저 스타일도 사실 스포일러를 대부분의 위에서 그냥 내리다가 살짝 끊어버리는데 중간을 납작하게 붙여버리고 양쪽 귀처럼 위쪽에 양쪽을 올렸습니다. 이 스타일은 BMW에서 약간 스포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을 택하고 있죠. 트렁크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 한번 보시면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일단 패스트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입이 열리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유모차 같은 거 접어서 넣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레버를 통해서 툭툭 수동으로 떨어지게, 다만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누워서 키 작으신 분들이 차박을 즐기신다거나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딱 보기만 하면 앞에 살짝 떨어지고 뒤로 올라가면서 힙업이 살짝 되고, 이런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말 디자인만 보면 람보르기니 부럽지가 않죠. 그래서 요런 길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4m 70짜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형급, 준중형 그 사이에 그런 차종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보면 파리 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고 고불고불하고 이런 도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4m 70이면 큰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해서 키를 좀 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높이가 전고가 1m 50이 안 돼요. 1.5가 안 된다는 거는 모든 차종을 막론하고 상당히 좀 낮은 차다, 지붕이 낮아서 스포티함을 추구한다라는 그 기준이 사실 1.5m거든요. 1485, 그래서 1.5m에서 1.5cm 빠지는, 살짝 낮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에 진짜 예술적인 부분 한 부분을 찍으라면은 뒤에 뒷부분, 정말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바라보면은 요 각도, 살짝 엉덩이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힙업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세련되고 스포티하고 강렬하고 눈에 확 띄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온도가 33도거든요. 지금 15도로 온도 조절을 맞춰 놓고 지금 3단으로 딱 켜놓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다만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가 위아래로 딱 깎인 D컷, 약간 변형된 D컷, 그리고 직경이 굉장히 좁아요. 파리 도로를 왔다 갔다 누비는 데 있어서는 조금 빠른, 빠릿빠릿하고 커브에 좀 능숙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자체도 스티어링 휠 깎인 부분 위쪽으로 시각이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게 위치상으로는 운전하는데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인치짜리 지금 디스플레이를 놓고 그 아래쪽에 공조나 내비나 앱 이런 것들은 따로 버튼을 빼놨고요. 그 아래에 또 토글식으로 스위치도 있는데, 이 스위치는 많이 쓰는 기능 순서대로 운전자하고 가깝게 배치를 했다. 비상등은 맨 오른쪽에 넣어서 보조석에서도 긴급할 때 이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토글식 기어 변속기죠. 기어 변속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걸려서 만약에 기어 변속이 제 멋대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0.5cm 정도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 스타일은 작년에 페이스리프트된 푸조 308에 적용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BMW M340i 같은 차들에도 다 적용이 됐다. 푸조는 다양한 시도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두려움 없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바꾸는 방식,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방식 중에 택하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안쪽에 좀 넓은 이런 수납함들이 있고요. 12V 하나 있고, 나머지 컵홀더 2개에다가, 그 다음에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누르면은 양쪽으로 열리는 25cm 정도 손이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2열로 와보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 길이 4m70이라는 전장 자체뿐만 아니라 휠 베이스도 굉장히 넓어서 딱 앉으면은 앞에 주먹이 한 3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가고, 게다가 앞쪽에 있는 시트 뒷면을 이렇게 파놨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시트 면적과 부피는 두껍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이 실용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암레스트 자체도 단순하면서 심플하면서 실용적으로 만들었어요. 양쪽에 컵 2개 놓고,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볼펜이나 핸드폰 잠깐 걸어 놓는 이런 공간에다가, 뒤쪽은 원래 옛날부터 했던 그 방식, 요즘엔 스키스로 잘 없는데 스키스로까지 있어가지고 긴 물건 놓을 때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쭉 연장시켜서 2m 넘는 길이의 긴 물건 다 실을 수 있고, 에어벤트 2개, 그리고 이런 부분 카시트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섬세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을 좀 해보면 부드럽고, 뭐 이 정도면은 실생활 실주행에서 훌륭한데요. 뭐 누가 막 미친 듯이 막 풀악셀을 밟고 막 조심해서 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부분의 도로가 과속 50km 또는 시속 60km, 여기에서 대부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쑥 밟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들어가요. 담력이 약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한 3분의 1 페달까지는 준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페달이 한 반 페달 이상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 조금 터빈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또 50km 딱 과속, 답답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죠. 드라이브 모드를 위에 스포츠, 노멀, 에코, 완전히 연비 중심으로, 이게 공인 연비가 12.9인데 실주행으로 하면은 한 18에서 19 정도, 디젤 승용차 못지않은 고연비가 나오고, 약간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 하면은 노멀 내지는 스포츠로 딱 스포츠로 놓고, 지금 이 클러스터 자체도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방식의 이제 클러스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클러스터 마치 유리창에 보이는 그 라인하고 거의 동등한 라인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D컷 위아래로 깎여 있는 이 상태 위쪽으로 계기판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시보드도 약간 높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할 정도는 아니고, 높고 안쪽에 인테리어가 쭉 파져가지고 약간 운전자를 좀 감싸주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에서 좌회전해서 스포츠로 한번 쭉 밟아보는 거죠. 에코에서 너무 답답해 하면은 노멀로 한번 옮겨서, 노멀에서 지금 살짝 답답한데 조금 밟아볼까 하면은 스포츠에서, 처음 타보는 분들이 너무 느려요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 페달은 기본으로 밟아줘야 되고 이렇게 달려주면 된다. 근데 그래도 답답하다? 그럴 때는 매뉴얼 모드를 써주면 돼요. 위쪽에 P, N, D, 맨 아래쪽에 M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즐겨서 쓰시는 분들은 또 다만 차가 없는, 앞에 좀 시야가 딱 확보된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로 갖고 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거의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계기판을 보는데 계기판이 살짝 높아서 윈드실드를 바라보는 그 측면에서도 약간 지금 여기 위에 그래픽이 올라가거든요. 맨 오른쪽으로 쭉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 전에서 패들 시프트만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것만 눌러주시면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은 이거 아주 스포츠 드라이빙의 제격입니다. 이렇게 타라고 만든 차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차. M을 누르니까 약간 떨림이 사랑부릉 하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계기판에 저거를 일부러 볼 필요는 없고, 정면을 주시하면서 위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한 번씩 오른쪽으로 쳐주면 되는 거죠. 좀 서야 된다, 브레이크 대신 살짝 왼쪽 시프트 패널 살짝씩 올라가면 지금 5000rpm까지는 이 작은 엔진이지만 상당히 잘 받아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체 세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엔진을 썼다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비슷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지만, 고무 부싱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많이 썼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체의 스프링이나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상당히 세팅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약간 더 묵직하면서 하체가 부드러운 서스펜션, 경쾌하면서 밑바닥이 부드럽다. 굉장히 실용적이다. 프랑스, 진짜 명품의 나라죠.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나라에서 디자인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고, 실생활 주행에서는 편안하고 언덕이나 코너링이나 전혀 무리 없이 약간 소프트하게 하체가 세팅되어 있지만 코너링도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줘요. 거기에는 이 지금 작은 D컷 핸들이 직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돌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각도를 확실하게 틀어주고, 조향을 싹 면도날처럼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지금 밖에 온도가 지금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35도인데 에어컨 최고로 빵빵하게 틀어놓고 제가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엔진 사운드를 살짝 듣게 돼요. 여유가 생기면은 1.2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엔진 배기음을 또는 갉아먹는 이런 소리를 좀 뱉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야 이거 너무 소리 큰 거 아니야 라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조금 RPM을 높여놓고 밟아보면 아주 딱 듣기 좋은 사운드, 전반적으로 운전하는 맛이 난다. 노멀로 또는 에코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이렇게만 달리면 되는 거죠. 째깍 올리면 맞춰놓고 쭉 다니는 거죠. 매뉴얼로 4단도 맞춰져요. 대부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매뉴얼로 바뀌거나 기어 시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한다는 거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결론을 결국 말씀드리면은 차가 너무 느리고 엔진이 너무 작아서, 게다가 3기통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엔진, 그다음에 미션, 그다음에 이렇게 매뉴얼, 스포츠 이런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다,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너링에서는 또 한번 스포츠로 잡아놓고, 코너링에서는 좀 약간 RPM을 높여놓고 엔진에 대한 미안함은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엔진은 르망 24시에서 우승한 뿌조가 개발한 고내구성의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시트가 약간 세미 스포츠, 굉장히 편안한 편이에요. 양쪽에서 허리 약간 잡아주는 이런 약간 세미 버킷 비슷하게 되어 있고, 정숙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냥 한 평균, 크게 모난 구석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단점, 여름이 되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통풍이나 열선 잘 안 키고 다니는데 통풍이 있나 찾아봤더니 통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히는 구간에서 오토홀드 어디지? 라고 찾았더니 오토홀드가 없었어요. 오토홀드 하나하고 통풍 시트, 요 기능 두 가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디테일한 편의, 이런 부분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약간 타는 냄새 그런 거 나잖아요. 쭉 한번 풀악셀을 해가지고 1시간 이상 타면은 사실 어떤 차들 살짝 냄새도 나고 열기가 좀 느껴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1.2 작지만 아주 강한 파워트레인, 거기에다가 높지 않은 터빈, 터보, 요거를 결합을 시켰고, 그러면서도 8단 변속기. 8단 변속기는 얼마나 빠르냐 하면 쑥 4단으로 가다가 쭉 한번 밟으면은 6단, 8단으로 쑥 넘어가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 쑥 밟으면은 2단, 3단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2칸, 3칸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빠릿하다. 구조에 대한 인식이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은 과거에 308, 2.0 디젤 엔진 우다다닥 하면서 달리는 폭스바겐 골프하고 경쟁을 했던 빠르고 연비 좋고 디젤 엔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조가 상당히 기술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디젤이 좀 쫓겨나면서 가솔린으로 다 바뀌면서 그때의 효율성 플러스 어떤 스포티한 감각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개발한 게 바로 1.2 터보, 그 당시에 그 오드다닥 하면서 나갔던 스포티한 그 감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라는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좀 일부에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타보면은 이거는 스포츠로 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조금 이 엔진을 혹사시키는 재미로 타는 게 맞고, 좀 긁는 엔진음을 음미하면서 타는 게 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이틀 동안 너무 재밌게 탔는데요. 노멀로 쭉 타다가 에코로 타다가 또 노멀로 바꿔보고 성에 안 찬다,
스포츠로 바꿔보고 스포츠로 한번 쭉 밟아보고 그래도 성이 안 찬다? 매뉴얼로 바꿔서 빵빵 터트리면서 탄다. 그래도 성이 안 찬다고요? 그럼 뭐 BMW M으로 바꿔야죠. 뭐 아무튼 이틀 동안 너무 재밌게 잘 탔고요. 타면 탈수록 재밌는 차. 그리고 선입견보다 훨씬 더 알차고 실속 있고 멋진 차. 바로 뿌조 408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런 느낌. 아하. 뭐 폭발적으로 어떤 가속감이 있다기보다는 소리는 좀 나지만 그 소리를 좀 달콤하게 즐기면서 듣는다면은 요것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센카뉴스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 타보실 차는 르노코리아의 아르카나 1.6 GTE.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장 높은 트림 아이코닉 트림입니다. 가격은 한 2,730만원 정도. 그래서 2,700만원 초반대의 차량이 요즘 1.6이나 1.5 가솔린 엔진으로 봐서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2,700만원 초반으로 따지면은 코나, 셀토스, 또 준준형급 아반떼 이런 걸 통틀어서 조금이라도 단돈 100만원이라도 가장 저렴한 모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요즘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유행이고 대세인데 왜 하이브리드 안 가져왔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1.6 가솔린 엔진을 찾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연흡기의 엔진,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나 모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모습을 보시면은 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장주 마크라고 해서 뭔가 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기존의 XM3보다 태풍 그 로고보다 훨씬 더 이뻐지고 딱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커 보이고, 그리고 안쪽에 그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같은 육각형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이쪽과 램블럼 쪽과 조화를 이뤘고요. 그리고 안쪽은 뽕뽕 뚫린 상태예요. 그래서 좀 공기 이런 순환 장치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부분도 상당히 좀 세련되고 기존의 XM3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더 크리스탈 형태로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 뒷모습도 보실 텐데 뒷모습에 있어서도 크리스탈 타입, 그래서 뭐 빨간색 부분 또는 아래 위로 있던 어떤 크롬, 그 다음에 금속 이런 컬러가 좀 사라지고 블랙으로 많이 처리를 함으로써 좀 단단해 보이고 잘 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긴 쉐입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로스오버 또는 해치백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쿠페 형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인,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부분에 많이 주력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또 핵심은 옆모습이죠. 옆모습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코가 살짝 떨어지면서 사실 로장주 마크가 기존의 태풍의 이 로고 이때보다 훨씬 더 매끈하게 떨어지는 이런 맛을 보여줘요. 그래서 앞쪽이 좀 더 쑥 하면서 좀 단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뒤쪽에 엉덩이 부분으로 갈수록 쭉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위에 창문 지금 벨트라인도 보시면은 수평이 아니라 살짝 올라갔고, 그 다음에 루프 자체도 살짝 떨어지면서 굉장히 디자인이 유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기역학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뒷부분은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 디자인의 백미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블랙으로 리어 스포일러까지 달아줘 갖고 약간 힙업된 모습 거기까지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17인치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휠 마저도 지금 반짝거리는 밝은 금속 이런 컬러는 없습니다. 완전히 틴티드가 돼서 약간 어두운 컬러로 대부분을 다 처리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어 부분도 완전히 새로워진 로장주 마크가 들어가서 더 크고 시원스럽고, 그 다음에 아르카나라는 레터링을 둬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이름표 달고 다니던 XM3라는 거를 떼버리고 시원하게 뒷부분에서 보면 수평적이고 좀 과감하고 스포티한 맛, 이런 부분까지도 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수동이고요. 수동으로 쭉 열리면 뒷부분은 굉장히 광활해요. 그래서 한 평 정도 쭉 밑으로 파져 들어가 있는 거고, 윗판을 같이 한 대 연결을 시키면은 풀플랫이 돼서 2열까지 같이 접으면은 완전히 풀플랫 180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뭐 잠시 눕거나 아니면 캠핑을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한번 가보시면 아우, 가죽도 두툼하고 푹신한 정도가 괜찮은데요.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서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은 레그룸이 크게 뭐 많지는 않지만 앞판에 등판 쪽을 살짝 한 3cm 정도 파놔 가지고 이렇게 실용성까지도 마련을 했고요. 뒷부분에 에어벤트, 그리고 풍량 조절,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에 열선, 양쪽에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 아주 딱 좋고,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인조가죽 또는 플라스틱, 그리고 약간 쿠션감 있는 우레탄, 이걸로 처리를 했고요. 윗부분도 흰색이 아니라 블랙으로 헤드라이너를 처리를 했고, 전반적으로 밝은 색 또는 흰색 또는 크롬 컬러는 많이 배제를 하고 블랙 스타일로 좀 많이 갔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9인치 정도? 9인치 정도. 지금 세로 형태로 굉장히 좀 시원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T맵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다만 이 T맵은 뭐가 안 되냐? 구간 단속. 거기에서 계속 잡아주는 T맵, 핸드폰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거리, 목적지를 찾아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니까 1열에 두 자리는 통풍을 넣어주고요. 통풍 괜찮고, 자, 여기에는 이제 멀티센스라고 해서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마이센스는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스포츠 지금 이쪽까지 같이 바뀌어요. 스포츠는 빨간색으로 해서 계기판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스럽고, 에코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하얗게 바뀌고, 그런 방식을 좀 이제 달리 사용을 하면서 좀 빨리 달려야 할 때 또는 추월을 해야 될 때는 스포츠로 주로 놓고 달리시면 되고요. 나머지 에코를 놓고 보면은 뭐 차량의 가격이나 아니면은 연비가 실제 공인 연비는 13km per 리터 정도대인데, 요거는 한 15 정도는 웬만하게 다 나오는 이런 경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하자 보면 초반에 중저속에서는 굉장히 튀어나가는 이런 경쾌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힘이 약하다거나 뭐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도심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다. 그래서 쭉 밟고 나가면 오랜만에 이 자연흡기 요 엔진 소리 들으니까 상당히 좋아요. 요즘에 하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터보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 특히 1.6처럼 좀 낮은 배기량, 요 차를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데, 요거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맛이 있을까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요게 이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지금 만약에 이제 내비가 돼 있다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 돼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주행 모드가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하고 또 속에 들어가고 이게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데 이거를 계속 누르면 다 선택이 가능한데 라는 거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로 쭉 한번 호쾌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6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진짜 많이들 없어졌죠. 그래서 뭐 좀 준준형급 또는 소형급 이런 SUV나 세단 같은 데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요 장점은 역시 차량 가격이 낮아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좀 과열을 해도 열에 좀 잘 버틸 수 있다. 이 터빈 같은 경우는 배기 펑 하면서 폭발 행정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다음번 폭발해서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자꾸 그름이 끼고, 그 다음에 과열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에 반면 지금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 또는 내구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가속감이 있다기보다는
소리는 좀 나지만 그 소리를 좀 달콤하게 즐기면서 듣는다면은 요것도 괜찮다. 그리고 차가 절대 무리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포츠 말고 에코 말고 마이센스로 놓고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그 다음에 도심에서 높은 속도 안 내면서 도심에서 여유롭게 다니기에는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뭐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앞이 뻥 터진 국도에서 막 추월하고 뭐 이럴 때는 조금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엔진 음을 좀 막 높여가면서 쭉 한번 밟아보는 스포츠 모드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럴 때만 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도심 같은 부분에서는 그냥 천천히 조용히 이렇게 정숙하게 달리는 맛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타는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도 지난번에 저희 보여드렸던 푸조 408하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차입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하고 독일 차는 완전히 성향이 다르죠. 독일 차는 뭐 아우토반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막 질주를 하고 이런 쪽에 재미를 두는 포커싱이 돼 있고, 프랑스 차 같은 경우는 대표차가 지금 르노하고 푸조 같은 경우인데 두 차량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마력이 지금 123마력이에요 123마력이니까 이건 뭐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 높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도심에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무난하고 조용히 다닐 수 있고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차다. 그래서 푸조도 130마력 정도였기 때문에 프랑스 차의 특성은 외관이 화려하고 이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달리면서 주변 환경을 좀 느끼면서, 또 한여름에 지금 밖에 날씨가 34도예요 35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에어컨 틀어놓고도 무난하게 파워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사실 요즘 차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차가 안 팔리는 거 이런 부분이 있죠. 고금리에다가 금리가 웬만하면 금리가 6%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들이 왜 차를 안 사지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차 가격이 너무 올랐고, 지금 2천만원 이 제일 낮은 등급이 2,200만원대거든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2,700만원대까지 이 정도면은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첫차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무난하게 타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언덕배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스포츠에다가 놓고 풀악셀 한번 지금 5000rpm까지 쭉 쓰는 거를 아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쭉쭉 올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물론 터보가 있어서 팍 튀어나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무난하다. 에어컨 지금 많이 틀어놓고 좀 살짝 줄여볼까요? 에어컨 2단으로 틀어놓고 쭉 해서 약간의 이제 단점을 좀 찾다 보면은 엔진음, 쫙 짜내는 엔진음까지는 괜찮은데 밑바닥에 있는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온다, 아니면은 약간의 진동이 좀 지속적으로 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고속으로 막 달리거나 뭐 이런 차가 아님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뭐 이런 대목이고요. 르노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지금 좀 약간 안 됐죠.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는 신차 같은 것들이 좀 바로바로 안 나와주고, 해외 글로벌 브랜드 르노에서도 전기차나 이런 데에서 좀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차가 없어서 많이 이제 고전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오로라 프로젝트, 오로라 1이라는 모델이 처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세닉이라는 전기차까지 들어와요. 그런 차들이 또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그런 친환경 차들, 신차들이 나오면은 아마 옛날에 그 차 있었지 라는 게 바로 이제 아르카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흡기 그 차가 있었지, 그 차의 맛이, 엔진을 짜내는 맛이 순수한 그런 엔진의 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서 사람이 엔진과 이제 한 몸이 돼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차다. 코너링에서도 뭐 지금 높은 속도는 아니지만 코너링도 상당히 안정된 스타일, 그래서 말랑하면서도 좀 속에는 좀 단단한, 그래서
외유내강 뭐 요 정도 격 아닐까. 그리고 급제동이나 급출발에 있어서도 뭐 크게 롤링이나 피칭 같은 것들도 크게 없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르노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핸들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뭐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근데 딱 원하는 만큼 싹싹 그냥 좀 정밀하게 돌아간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좀 굽이친 도로, 이런 도로에서도 굉장히 좀 무난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전하면서도 지금 로장주 마크가 너무 이쁘게 잘 보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뭐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오른쪽은 멀티미디어나 전화 연결되는 기능, 그다음에 계기판도 보시면은 왼쪽에 작지만 오른쪽에 내비게이션 그대로 표시가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야, 볼보 XC60 어때? 정말 좋은 자동차죠. 그럼 볼보 XC90은 어때? 역시 안목이 있으시군요. 당신의 멋짐이 플러스 되었어요. 끝이야? 이걸로? 벤츠는 어때? 벤츠 좋은 차이지요. 인정. 안녕하세요, 셀카뉴스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 타볼 차는 볼보의 XC60 베스트셀링 모델이죠.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이 녀석은 가장 낮은 B5 트림입니다. 250마력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합쳐서 좀 부드럽게 속도를 내주는 이런 특성을 좀 갖고 있죠. 앞모습은 보시다시피 토르의 망치라고 표현이 되는 이 망치 모양의 주간주행 등이 있고, 위아래로 헤드램프가 같이 심어져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앞뒤 모습은 좀 싹둑 깎여서 차체 자체가 좀 동글동글해 보이고, 그리고 곳곳에다가 지금 크롬 장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용적이고, 이 두 부분을 같이 결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릴 자체가 지금 세로 형태로 쭉쭉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볼보 마크 크게 두고 볼보의 상징인 대각선 라인까지 합쳐서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슐린 19인치짜리를 써서 굉장히 넉넉해 보이고, 그 다음에 폭도 23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체에 어느 정도 딱 맞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팅 휠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체하고 어우러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휠 하우징에는 크레딩이나 플라스틱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오프로드 성능이나 이런 쪽을 강조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도심형 SUV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옆면에서 보시면은 가장 이 차의 특성이 잘 드러나죠. 앞뒤 모습이 조금 깡총하게 잘려 있고, 그다음에 윗부분은 1.6m 정도까지 윗부분까지 올라와서 SUV, 완전한 도심 SUV를 표현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벨트 라인은 살짝 높게 위치를 해 있고, C필러 뒤쪽으로는 살짝 높여서 약간의 스포티함도 함께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뒷모습, 사실 뒷모습이 볼보의 대부분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이런 리어 램프, 그리고 브레이크 등 이 부분까지 합치면은 볼보가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바로 엉덩이 쪽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쓴 리어 램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이 포지션 스탑 램프,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디귿자로, 거의 사각형으로 지금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고속도로 또는 터널 같은 데서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전체가 다 빨갛게 들어오기 때문에 차의 어떤 시각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높이가 굉장히 높은 트럭 같은 경우는 일반 세단들의 브레이크 등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뒷차의 추돌 방지를 상당히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는 XC60 레터링을 달았고요. 오른쪽에는 B5라고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뜻하고
AWD에서 4륜구동까지 합쳐진 이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또 열어볼까요? 트렁크 열어보면은 내부 트렁크 부분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저 안쪽을 열어보면은 내부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하부에도 넉넉하게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내와 뒷부분의 트렁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러기지 스크린을 위쪽으로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러기지 스크린에 레일을 둬가지고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내 쪽을 보면은 일단 포켓이나 수납 함량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나파 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 커버 안쪽으로도 살짝 스피커 모양이 보이는 게 아주 멋스럽습니다. 시동을 걸면 거의 소음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하이브리드 카 정도를 타는 기분. 그리고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마치 부엌 가구 같은 느낌. 리얼 우드, 그 다음에 가죽, 크롬과 하이그로시를 살짝 포인트를 줌으로써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보 하면은 이 오레포스에서 만든 크리스탈 기어봉, 상당히 잡을 때마다 느낌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시동은 볼보의 전통적인 방법, 오른쪽으로 한번 돌렸다가 다시 돌리면 꺼지고, 핸들 역시 나파 가죽으로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심플하면서도 왼쪽 부분은 반자율 주행 기능, ADAS 기능이고, 오른쪽은 음성 인식 또는 사운드 조절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에어벤트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크게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끄고 켜고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자리도 굉장히 아늑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그런 방식으로 좀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넓죠. 암레스트를 굉장히 넓게 포션을 잡았고요. 그리고 툭 대면은 양쪽으로 컵홀더 2개가 실용성 있게 이렇게 빠지고요. 그리고 레그룸 자체도 굉장히 넓어서 XC60 단계만 돼도 사실상 키가 아무리 큰 성인의 이제 4인 가족이라도 패밀리 SUV로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 2열에는 통풍 시트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풍량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도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좀 해볼까요? 본격 주행을 하는데 경치가 끝내줍니다. 오늘 장거리 시승을 좀 하고 있는데 주행이 너무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리가 일단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지금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어디가 땡긴다, 아프다, 결리다 라는 느낌 거의 들지 않고요. 그 이유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볼보가 또 가장 자랑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반자율 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금 중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10km 정도를 맞춰놓고 볼보 XC60 B5 트림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7월이면은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빠들은 또 고민스럽죠. 이게 또 4시간 정도, 3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나마 XC60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운전 자체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한 건데 훨씬 더 편안함이 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 지금 넉넉하게 딱 잡고 지속적으로 지 혼자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110km 범위 이내에서 앞차와의 간격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금 핸들까지도 차선의 중앙 유지 보조 장치를 계속 작동시키면서 편안하게 달려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차가 이렇게 쑥 껴들어도 저는 지금 발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앞에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레이더로 막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차가 들어가면은 쭉 스스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110km에 맞춰 놓고 사실상 거의 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양쪽 핸들에다가 손 딱 얹어 놓고 쭉 가고 있으면은 300km, 400km 이 정도는 무난하게 혼자서도 운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행에 어떤 살짝 다른 점을 보자면은
이게 2.0 가솔린 모델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같이 조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체는 10kW, 작은 힘이지만 전기 모터로 가솔린의 힘이 닿지 않는 사각 지역에서 전기 모터가 힘으로 살짝 밀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달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출발할 때 스타트에서 그냥 엔진의 힘만으로 100%로 밟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살짝 힘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살짝씩 잡아준다. 트립 컴퓨터 이거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오른쪽이 지금까지 제가 주행한 거리 280km, 그리고 주행시간은 3시간 49분, 그리고 연비도 14.7로 거의 15에 육박하는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시각은 굉장히 편하네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시스템, 클러스터가 완전히 다 보인다. 아래쪽에 유심히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앞차와의 간격은 지금 5칸으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차선 중앙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 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R&D, M 사이에 오른쪽 옆에 배터리 모양이 있어요.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완충된 상태, 하얀색으로 다 꽉 차 있죠. 요거는 전기 모터가 작은 모터지만 수시로 힘이 조금 더 필요할 때, 엔진이 힘을 다 하지 못할 때 그 사각 지역에서 전기 모터로 힘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전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하네요. 실용적이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윗단에는 가죽으로 둘러싸인 대시보드, 그리고 앞에 중앙에 센터에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위쪽에 트위터 방식이죠. 트위터에서 아주 고음을 내는 방식은 위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은색 크롬으로 커버를 씌워 놓은 스피커들, 여기에서의 출력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힘이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음악도 우리 볼보 하면은 또 한국형 T맵, 그 다음에 추가로 사운드지 않습니까? 사운드에서 지금 콘서트홀, 그 다음에 재즈클럽 두 개의 방식으로 색감을 달리하고 있고요.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자, 아리아 또 한번 불러봐야죠. 아리아, 뉴진스 음악 틀어줘.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콘서트장 마치 온 것과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입체적인 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 클럽으로 하면은 아리아, 재즈 음악 틀어줘. 이런 음악, 이런 방식으로 음악에 따라서 콘서트홀, 재즈클럽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전반적인 강도나 서라운드, 꽝꽝 음압을 높여주고 낮춰주고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스튜디오는 운전석 쪽에만 주로 음악이 들리도록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좌석, 뒷좌석 조절을 해가면서 자신의 음악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거 있죠? 심심할 때는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장거리 운전에서 만약에 가족들이 다 자고 있다, 혼자, 아리아, 볼보 XC60 어때? 정말 좋은 자동차죠. 특히 T맵과 누구, 플로가 결합되어 더 편리하다고 하네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T맵과 한국형 T맵, 구간 단속까지 다 잡아주는, 지금 구간 단속 중이죠. 그리고 누구 프로그램은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플로 같은 경우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은 요즘 음악들 다 틀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리아? 그럼 볼보 XC90은 어때? 역시 안목이 있으시군요. 당신의 멋짐이 플러스 되었어요. 끝이야? 이걸로? 아리아? 벤츠는 어때? 벤츠 좋은 차이지요. 인정. 인정한다고. 아리아? 여름 휴가 갔다 왔어? 잘 다녀오셨나요? 덕분에 저도 잘 쉬었답니다. 즐거운 추억으로 휴가 기간을 가득 채우셨길 바랄게요. 오, 좋아. 아주 예의도 바르고요. 물어보면은 뭐든지 척척 답을 해주는 이런 기특한 아리아입니다. 이 볼보의 2.0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쓸모가 높아요. 볼보가 초창기부터 2.0으로 대부분
엔진을 다운사이징해서 대형 세단 S90 같은 데도 이 2.0 가솔린 엔진을 넣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하고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파워도 어느 정도 상당히 내고, B5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50마력을 내지만 B6 요거는 엔진 세팅을 달리해서 300마력까지 올리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차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단점을 굳이 좀 찾으라면은 생각보다 노면의 소음이 약간 올라오는 기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풍절음도 좀 들리고, 그래서 완전한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방음, 흡음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밖에 온도가 34도인데 온도 조절 기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한 2단으로 21도 맞춰놓고 쭉 달리고 있는데 파워에서도 전혀 영향을 끼치도 않고, 앞자리 두 자리는 통풍 시트를 양쪽에 3단으로 켜놓고, 시트 자체도 굉장히 편하네요. 나파 가죽이 굉장히 얇고 그러면서 부드럽고, 이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탄다거나 치마를 입고 시트에 앉아도 굉장히 차가운 느낌, 시원하게 장거리 여름 휴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18km 4시간 정도 주행을 쭉 하고 있는데요, 뭐 발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허리도 편안하게 쭉 달리고 있고요. 앞으로 여름 휴가 뭐 3시간 4시간 정도도 XC60과 함께 하면은 편안할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다 라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학교에서 따지면 모범생, 모든 성적이 다 좋은 그런, 실내는 이게 이거부터가 대단하죠. 터치로 된 하나 들어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안녕하세요, 센카뉴스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 타볼 차는 바로 이 녀석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혼다의 CR-V는 워낙에 베스트셀링 카기 때문에 이 신뢰도나 아니면 판매량에서 굉장하죠. 지구상의 모든 차를 통틀어서 3위권 내에 항상 들어가는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엔진 모델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5 가솔린 엔진으로 항상 3위권 이내에 들었고, 요거는 작년에 나온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로 바꾸면서 2.0 엔진과 플러스 전기 모터 2개, 3개의 구동 능력을 갖춘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덩치가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의 체구에 맞게 편의장치나 아니면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라고 이 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든지 나는 새로운 차를 만들고 싶어,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고 싶어 하면은 이 차를 몇 대 사서 그대로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차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컴팩트 SUV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준준형 SUV라고 부릅니다. 준준형 SUV의 가장 상위 버전이 되는 길이는 4m70이에요. 국산 차하고 비교를 하면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하고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똑같게 4,705mm, 4m 70cm를 딱 갖춘 이런 길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폭에 있어서는 1865 정도의 폭을 갖고 있어서, 폭에서도 차는 살짝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타보면은 차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널찍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과연 CR-V는 무엇 때문에 전 세계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팔리나 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내구성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틀도 어디 놀러 갈까? 이틀 운전해야 돼요. 1000km씩 운전하고 2000km씩 운전하는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만 바꾸고 차는 쉴 새 없이 계속 10시간 이상을 달려도 된다라는 차를 첫 번째 꼽았을 때가 바로 혼다 CR-V라고 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얘는 메인이 모터가 됩니다. 모터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구동 모터를 담당하는 첫 번째 메인 모터가 184마력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모터를 서브하는 147마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와 엔진만으로 180마력을 가고 힘을 내고, 그리고 엔진으로 140마력대를 낸다. 뭔가 앞뒤가 좀 바뀌어 있죠. 일본 차 이외의 하이브리드랑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전기차와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안정성 위주로 엔진이 덜 힘들게 하겠다 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과거보다 재작년에 2023 혼다 CR-V보다 조금 더 우락부락해졌어요. 그래서 그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손이 쑥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틈이 커졌고, 그리고 앞에는 고유의 혼다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 안에는 레이더가 설치가 돼서 혼다가 반자율주행, ADAS 기능이라고 그러죠. 혼다 센싱이라고 불러요. 볼보만큼 자율주행이 완벽하다라는, 다른 차종들은 이 아래쪽에 판이 있거나 플라스틱 판을 이쪽에 대거나 뭐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기능을 안쪽에 넣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송곳니는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래요. 아, 혼다 CR-V 새로 만들어야지, 또 하이브리드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많은 인기를 끌 거야. 야, 스포츠 기능 그런 포인트도 넣어야지.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래야지 하면서 이 앞쪽에 송곳니 같이 크롬 성향을 내는 어떤 포인트를 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뒷부분으로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부분 한번 보시죠. 아, 굉장히 스탠다드하다, 와 대단하다 라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아주 매끄럽고, 거의 이제 학교에서 따지면 모범생, 전 과목을 이제 다 모든 성적이 다 좋은 그런 적당한 천장, 그 다음에 적당한 폭. 타이어는 미쉐린의 19인치 프라이머시를 달았습니다. 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차체하고 바디하고 같은 컬러, 같은 재질을 쓴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클레딩을 동그란 모양으로 달아서 나도 오프로드에서는 어느 정도 달릴만해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갔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냥 미국 스타일 팍 꼽아 넣는, 미국 문화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볼보 XC60 봤을 때랑 마찬가지죠. 근데 볼보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혼다가 조금 더 이런 디자인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양쪽에 세로로 크게 기둥을 빡빡 세워서 하이 포지션 제동 램프도 위쪽에 달아가지고 CR-V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 같이 달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투어링이라고 이름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2륜과 4륜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는데, 2륜 같은 경우는 5,200만 원대, 그 다음에 이 4륜 같은 경우는 5,500만 원대로, 4륜 같은 모델은 지금 투어링이라는 트림, 국내에는 이 트림 한 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 트윈 머플러 자체를 뒤에서 봤을 때 저 차는 스포티한 성능도 같이 갖고 있네 라는 기대감을 일으키는 차입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트렁크 같은 부분도 사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단순하면서 넓고, 양쪽에서 틈에다가도 또 홈을 둬가지고 큰 물통, 작은 물통, 사이즈별로 각종 물통이나 음료수통을 곳곳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열어볼까요? 뜯기거나 뭐 이렇게 그런 용도가 있는 거는 아닌데, 살짝 열어보면은, 살짝만 열어보면 이렇게,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뭐냐, 배터리입니다. 대부분의 세단들은 엉덩이 밑에, 좌석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나 지금 배터리 깔고 앉아 있구나,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쪽으로 완전히 빼내서 스페어 타이어 없애고 배터리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2열 시트. 이 차의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리클라이닝이 8단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차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가족들이 편안할 수 있다. 그리고 2열 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의 핵심은 8단짜리 뒤쪽으로 리클라인이 가능하다. 이 정도가 지금 직각, 거의 직각에 가까운 지금 시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레버를 바꿔가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짜리로 써 있던데 왜 7단밖에 안 돼? 제가 중간에 한번 넘어간 게 있지만, 아무튼 이 정도면 거의 뭐 세단급이죠. 뭐 렉서스 LS급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레그룸 자체도 거의 막 20cm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에어컨 에어벤트는 2개짜리, 좀 촌스러워요. 혼다나 도요타한테 디자인을 바라면 안 되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2개 들어가 있어서 각자 핸드폰 1개씩 충전을 하면서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열 쪽에도 거의 짙은 색으로
어떤 우레탄,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레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내구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우레탄이 내구성에서는 훨씬 더 오래 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를 적용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1, 2 두 개로 세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무난하게. 도어 포켓 자체도 지금 2개짜리 크기별로 2개를 넣어서 음료수를 비틀어서 넣거나 뭐 어떻게 넣거나 뭐 이런 차들 많잖아요. 근데 딱 정통으로 딱딱 꼽아서 넣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은 작은 칸에, 큰 거는 큰 칸에, 장거리 운전, 그 다음에 뭐 레저나 아웃도어 활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는 이건 칭찬할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부터가 대단하죠.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현대 기아차의 이 12.3인치 2개짜리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자꾸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요거 정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괜찮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다만 여기는 모두 다 터치로 돼 있는, 하나 들어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이쪽에는 또 누르게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물리 버튼식으로 딸깍딸깍 돼 있고, 이쪽에는 터치형으로 돼 있고, 터치는 속도는 괜찮은 편이네요. 뭐 라디오, 그 다음에 내비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나, 그다음에 트립 컴퓨터, 파워플로우를 보시면은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배터리가 보여지고 앞쪽에 엔진이 보여지는데, 엔진과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따로 별도로 이제 하고 있는지를 이 그래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행, 그래서 5.7km 연비가 나와 있고요. 실제 공인 연비는 15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막 달려보면은 한 16? 그 다음에 고속도로 타면 17, 18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쪽은 메쉬 타입, 이게 플라스틱인지 금속 소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철조망, 저는 그냥 철조망으로 불려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뚫려 있는, 지금 찬바람이 솔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나오고, 조절은, 풍향 조절은 이렇게 돌리는 방식. 난 오프로드도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의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비상등,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희한한 디자인 포인트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뭐 물론 가죽 질감 좋고 약간 도톰하고 부드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막말하면 진짜 구식이다. 이게 세상이 언제 땐데 지금 이런 구식.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득드득, 이것도 진짜 이게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근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는 굉장히 편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좀 안 보고도, 사실 요즘 다이얼 방식, 뭐 컬럼 다이얼,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버튼식 엄청 위험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걔들이 대부분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완전 기계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PRND 바로 바꿀 수 있고, B까지 들어있어서 에너지 회생 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드까지 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둬서 노말, 스포츠, 노말, 에코, 이런 식으로 스노우, 여기까지 4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두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경사 내리막에서 속도 제한, 이런 버튼도 둬서 오프로드에서도 이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내구성이 너무 좋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토 홀드 기능, 충전기, 무선 충전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타입, 그 다음에 C 타입 한 개씩 뒀고요. 12V. 그리고 클라이밋 기능에서는 키고 끄고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도 조절하고, 돌려서 조절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쪽에는 보통 규격의 음료 2개 놓고요. 그리고 이쪽을 열면은 한 25cm 짜리 깊이, 널찍한 깊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 지금 가죽 자체가 굉장히 좀 두툼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아주 평상적인 어떤 두께, 핸드 스티어링 휠의 두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에이다스 기능, 반자율 주행 기능, 혼다에서는 혼다 센싱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버튼을 달리는 중에 딱 내리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그 다음에 앞뒤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히팅 기능은 이 아래쪽에 하단에다가 넣어서 쉽게 누르고 끄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통풍 시트는 없어요. 통풍 시트 어디 갔지? 각종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 기능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열선 시트 1열에 이렇게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이 있으면 아래쪽에 버튼 위에서 통풍 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통풍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통풍에 대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가? 디자인은 좀 그래도 옵션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통풍이 없다는 점, 이 점. 자,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와, 출발부터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요. 왜 이렇게 부드럽냐? 서스펜션의 스프링이나 아니면 서스펜션 앞도 굉장히 적정하지만 그 사이에 고무 부싱이라 그러죠. 사실 일본 차를 탈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부싱의 어떤 품질,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동차에 금속으로 낸 부품이 500여 개 이렇게 메인이 된다는데, 부품들이 연결이 될 때는 다 거기에마다 고무가 한 개씩 들어가거든요. 과거부터 왜 일본 차가 그렇게 정숙하고, 사실 고무 부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아이들 가지고 노는 탱탱볼 있죠, 굉장히 부드러운데 질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플로어,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계속 보면서 가는 것도 사실 운전에 재미를 주고 있어요. 살짝 밟았다가 떼면 지금 충전이 되고 있구나, 뒤쪽에 있는 게 지금 배터리 모양이니까 배터리 쪽으로 지금 바퀴에서 힘이 전달이 돼서 배터리를 채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은 굉장히 무더워요. 지금 33도에서 35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에어컨 상태가 너무 상쾌해요. 지금 막히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전기 모터, 배터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주는 힘이 184마력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전기차와 굉장히 가까이가 있다. 르노 코리아에서도 광고하는 게 있잖아요. 전기차와 가장 가까운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 차가 더 전기차와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 모터 두 개가 앞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한 개는 구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한 개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와 바퀴의 에너지, 회생제동, 이거를 적극적으로 빼가지고 다시 배터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죠.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는 물론 엔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2.0 자연흡기 엔진인데 이게 147마력을 내니까요, 오히려 전기 모터의 힘이 더 센,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저속에서만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수시로 속도와 관계없이, 물론 저속에서 훨씬 더 전기 모터가 역할을 많이 하고, 고속에서는 엔진이 조금 개입하는 거, 요런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많다. 주행의 정말 70% 이상은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일본 차들이 가장 자랑하는, 나는 가장 정숙하고 가장 조용한 차를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고무 부싱 품질의 문제, 10년을 타도 고무가 찌그덕거리는 이런 소리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크게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조용하고 엔진이 개입되는 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그게 바로 혼다 CR-V 하이브리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진의 느낌은 어떤지, 옹 하는 느낌이 마치 이거 자동차 경주, F1 경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F1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게 혼다 엔진이거든요. 혼다 엔진의 레드불 팀, 기술의 혼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엔진의 내구성 플러스 필요할 때 쑥 올려주는 이런 느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이 차처럼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플러스 전기 모터를 쓰고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Z까지 모두 다 내구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를 내는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서로 전환을 하잖아요. 전기 모터는 강하게 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쑥 들어와서 개입을 했을 때 급작스럽게 작동을 했다가는 내구성이나 엔진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연흡기 엔진을 많이 쓰고 있다. 핸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 그리고 악셀이나 브레이크 상태도 빡빡하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 큰 틀에서는 차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서스펜션이 느껴지고, 작은 움직임에서는 소프트하게 전체적으로 운전의 느낌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핸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회생 제동을 약간 높여주거나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변속기 자체가 CVT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변속의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자, 혼다 CR-V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고 잘 팔리는가 라고 그 장점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렇다면 파워트레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파워를 합치면은 180에 140이니까 더하면은 320 정도잖아요, 얼핏 계산을 해도. 그런데 이 차의 총 시스템 출력은 215마력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만큼 여분을 주는 거죠. 여백엠이라 그러죠. 어떤 수묵화 그리듯이 온전히 다 쓰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중에는 직렬, 병렬, 그 다음에 혼합형, 이런 식으로 설계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병렬에 가까운 시스템이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동시에 힘을 낼 때도 있지만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 한꺼번에 써서 300마력을 내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데 자동차가 10시간을 달려도 버텨주는 거, 그걸 위해서라면은 300마력을 다 쓰지 않고 그 70%인 215마력만 쓴다 이거죠. 지금 왼쪽 클러스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쭉 달리다가 왼쪽 패들 시프트를 누르면 지금 초록불이 쭉 아래까지 그래픽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에너지 회생 제동을 하고 있다. 바퀴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배터리로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는, 쭉 달리시다가 지금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지금 에이다스,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는 요걸를 세트, 지금 달리는 속도에 72km에 맞춰서 쭉 스스로 달려주니까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리고 하단에 핸들 모양과 차선 표시, 양쪽이 파란색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의 차선을 제가 읽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뜻하는 거고요. 앞차 간격은 고속도로에서는 이 아래 또 버튼으로 아마 지금 4단짜리 4개짜리 앞을 둬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두고, 도심에서는 딸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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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한 칸으로 두는 이런 방식이 좀 편리하겠죠. 핸들에 손을 딱 얹고 그냥 달리면, 그래서 서울, 부산, 뭐 부산에서 통영 찍고 뭐 이런 장거리 여행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 운전하는 아빠들도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앞쪽에 엔진, 뒤쪽에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엔진이 힘을 내서 구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또 가져와서 회생 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후륜은 또 여기에서 배터리에서 또 힘을 가져와서 후륜까지 굴려주는, 주행 조건에 맞게 굉장히 스마트한 에너지 활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대기하느라고 연비를 좀 많이 한 3까지 떨어뜨렸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달리니까 11까지 연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혼다의 좀 요즘 들어서의 경제적 장점, 최근 2년간의 어떤 인플레 현상에 의한 차값 인상, 그런 부분이 일본 차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이 5,590만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륜구동 같은 모델은 5,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CR-V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4,200만원대. 뭐 물론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차나 유럽 차 가격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 억제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여기에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다가 달리고 싶다 그러면은 스포츠,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답지 않게 굉장히 좀 가속감을 느낄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연비 중심으로 달리려면은 에코 모드로 세팅을 해서 달리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 혼다 CR-V 하이브리드 한 이틀 정도 재밌게 탔는데요.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 일본 차는 탈 때마다 이 고무 부식류가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달콤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단점은 이 구닥다리 같은 디자인, 그리고 아직도 9인치에 불과한 이런 디스플레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베스트셀링 카기 때문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은 확실히 다 같다. 그래서 편안하고 힘도 좋고 경제성 높고, 혼다 CR-V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베스트셀링 카인 이유를 이번 시승 때 잘 알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